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괴롭힘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무료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제안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제안 12,000여 건 가운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수 제안 10개를 추려서 온라인 투표에 붙였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어뷰징이었는데요. 조회수와 투표수를 높이는 조작 행위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만큼 결국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국민 제안은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수 제안 10건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같은 이슈가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인기투표 방식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논란을 두고 기시감이 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공모를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5건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민간위원회까지 꾸려가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취지를 돌아보면 다소 허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선택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소통은 의지만큼이나 과정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정부가 잊고 있는 건 아니겠죠.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선수별 의원 간담회에 이어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회의가 줄줄이 열렸는데 일단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선수별 모임에서 쭉 이제 이 모임을 참여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체적으로 다들 동의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총회에 보고를 했겠죠. 그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은 당대표가 거리 상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등의 비상 상황일 때 네.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비상 상황에 지금 해당한다라고 이제 의원총회는 생각을 한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비대위 발족으로 가는 그런 의결이 가능한 건 아니고 상임전국이나 전국이 이런 것들을 열어서 실제로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을 할 때 비상 상황이냐를 또 따져야 될 텐데 네.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어떤 생각을 의원총회가 모은 겁니다. 또 의원총회 30만의 결론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40분 걸렸다면. 40분요? 네. 이런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데 토론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만 그만두는 거예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바는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 이게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내부에 그게 가능한 거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동 승계가 된 거다. 이 직무대행은. 네. 그런데 그 직무대행만 사퇴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사고 상황에 국무총리가 저는 국무총리직은 유지하고 직무대행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지도체제 공백 사태가 됐다고 하는 걸 뭐랄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뭐 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이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면 친윤계에서는 지금 이제 이 최고위원이 전체 재적 인원 9명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빼면은 전체 7명이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4명 이하가 이제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최고위원회가 기능이 정지되는 거다라고 예.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한 명이라도 최고위원이 남아 있으면은 그 최고위원이 일종의 이제 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대한 어떤 보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사퇴를 해야 이게 기능 정지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원상에 써 있는 거는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고위가 기능이 되는 거냐 안 되느냐가 판단이 필요한 건데 네. 의원총회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정미경 최고위원 지금 다득표자 순으로 따지면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다득표자 아니겠어요? 다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김용태 최고위원도 사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 이후에 비상이라는 수사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의원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한 생각 여전히 확고하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사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네. 비대위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비경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 어려웠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윤심이 질원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대통령 뜻은 확고하다, 비대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마음이 비대위 쪽에 실렸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국위를 열어야 됩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지명할 수 있는 거냐. 네. 이게 논란이 좀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에는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해왔던 거여서 네. 당대표에도 해당하지 않고 당대표 권한대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비대위원장 임명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이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이게 정 문제라면은 전국위를 열어서 이 당원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주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깔끔한 거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라는 쟁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주요하게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는 선뜻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은 극히 일부만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가능하냐의 문제에도 의문이 있어서 사람이 없다라는 이 주장도 나오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냐에 예. 대해서도 쟁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거냐라는 쟁점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네. 전당대회를 어느 시점에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별로 또 이해관계가 갈리니까 뭐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인 거죠. 참. 이준석 대표 혹시 반응 내는 게 있습니까? 이 전국위 소집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인데 네. 이 전국위를 소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를 지금 이 최고위 체제로 전환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당원에 보면은 전국위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국위 의장이 소집하거나 최고위가 의결을 하거나 예. 또는 이 전국위원회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은 자기가 소집은 안 하지만 다른 요건에 맞춰서 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가 그럼 전국위 소집을 의결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문제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직 사퇴서가 사무국에 접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고위가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SNS에. 예. 이게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사퇴서가 예.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논리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면서 여러모로 이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상황이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좀 조소를 날리는 이런 글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 공백 사태가 돼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아직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앞뒤가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이제 개입했다라는 이제 보도 내지는 뭐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하는 게 책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권력 장악, 정치 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된다. 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의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민생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안철수 의원 등등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거잖아요. 원래 뭐 저도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휴양지에도 갔다가 그다음에 지방의 뭐 민생 현장에도 들리고 뭐 이런 일정들을 구상을 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그런 일정은 수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고요.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 자택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네. 이제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전국 구상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 부호가 찍히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관계자를 인용해서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다. 보도를 통해서. 예. 휴가가 끝나면 뭘 할 거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쉬는 동안에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어떤 방향에 그러면 어떤 구상이 나오는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전국 구상한다고 하는데 굳이 전국 구상 안 한다. 그냥 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지금 여당 내에서 이제 지도부 개편이나 이런 게 쇄신론으로 커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당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실은 왜 사람 안 바꾸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거기로 좀 불이 번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차단하고 나섰다. 그렇죠. 좀 불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한 이 응답은 전체 응답의 28.9%였고 이것은 전주 대비 3.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0% 아래로 내려간 그런 수치였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68.5%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이 부정평가를 했는데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좀 중도적인 의미의 부정평가 9%,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9.5%여서 부정평가에서는 굉장히 강한 부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전주보다 4%포인트가 이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정평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세간의 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68.8%가 그런 것 같다. 공감한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고 25.5%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난 조사보다 1.6%포인트 상승한 43.5%, 국민의힘은 1.7%포인트 늘어난 33.8%, 정의당은 3.4%, 지지정당 없음이 15.3%였는데요. 이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이 7.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지율 낮은 문제하고 지금 당내 갈등 그리고 대통령실 아까 이제 개편 문제 이런 게 막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오늘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원래 여야는 이 4일에 좀 윤희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이 일정이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래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안 되는데 바로 5일 날 재송부하라는 거는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또 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빨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돼서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 일정에 이제 8일 날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류사명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를 하고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윤희근 경찰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지적을 할 것이고 8월에 행안위 업무보고하고 결산심사 과정이 있을 것인데 이때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을 따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8월 내내 관련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국은 내일 공식 출범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 공포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이 내부에서도 좀 이 파장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국이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찰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지난주 초부터 총경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참석 경위 등을 묻는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고 류사명 총경을 비롯해서 이 회의를 주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대면 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감찰하고 징계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또 경찰의 반발이 일지 않을까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출석했는데 세제 개편안 두고 야당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득세에 관련돼서 일부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현 체계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분들의 이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으로 8만 원 정도를 감경해 준다. 그러면 전체 내야 될 세금의 27%를 덜 내게 하는 거니까 효과가 상당히 큰 거다라는 거고요. 예. 반대로 총급여가 연간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를 2,430만 원 내는데 이번에 개편안 적용하면 24만 원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전체 내야 될 돈 중에 1%만 줄어드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이제 이 종부세에 더해가지고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또 이제 같이 병행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징벌적 과세 체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가액에 따른 이러한 이제 조세를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법인세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 유발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이제 채무 제도적 문제, 이른바 이제 빚투를 한 것까지 빚을 네. 내갖고 투자를 한 것까지도 예.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좀 탕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처음에 할 때 예시를 잘못 들은 것이다라면서 투자 손해를 뭐 이렇게 보전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현재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고 정상적인 신용 상환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거다.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시도지사 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으로 지금 이제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새 출발 기금이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지방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과 범위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 취약 계층 등으로 좁혀야 되고 만약에 지방 재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국비로 이것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토교통위가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논란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명희 의원이 이제 이른바 공간정보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이 회사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조 의원의 남편이 대표라는 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6일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 영역을 침범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해충돌 논란으로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조명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규정에 맞도록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백지 신탁하는 과정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 지금 보임되기 전에 이미 백지 신탁은 완료됐어야 된다. 네. 그게 완료가 안 됐으면 지금 이제 사보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에서는 BTS 병역 면제 문제가 다뤄졌다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 병역 면제 특례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BTS가 군에 입대를 하되 연습 시간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인터넷상에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국방위 대기비전을 치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국방위에 처음 참가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좀 소회 같은 걸 밝혔는데요. 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뭐 한미 연합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안 해도 될 자극적 언행을 통해서 위기를 더 조장할 필요는 없고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의원 요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또 이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 이재명과 무슨 상관인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 일행에 엮고 있다라고 한다거나 또 이제 지난달 30일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과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을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발언 내용이 좀 왜곡돼서 보도된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바도 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대선 때부터 지적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우리말 갑질을 발음 그대로 옮긴 갑질이란 영문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재택근무가 끝나니 직장 갑질이 돌아왔다는 건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도록 왜 한국 직장 문화는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오늘은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갑질이 해외에서 소식을 전할 정도라는 게 조금 씁쓸한데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난 7월 CNN을 비롯한 언론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갑질도 돌아왔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거는 저희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조사를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본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29.6%, 즉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결과가 나온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괴롭힘의 심각성에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40%가 본인이 겪은 괴롭힘이 심각했다라고 응답했고요.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5%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고 이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게 벌써 3년 전 일 아닙니까? 법 그렇죠.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까?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괴롭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저희가 2019년 3분기부터 해왔었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는 괴롭힘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44.5%가 나왔거든요. 얼추 지금 15% 정도 괴롭힘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판례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들이 점점점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18개를 분석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사용자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괴롭힘 신고했다고 보복하는 사용자가 징역형을 가는 사례도 나오고 그리고 가해자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 낸 것들에 대해서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는 등 좀 일부 변화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는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면 일단 회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통상 이제 회사의 7대 의무라고 부르는데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조사를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뭐 유급휴가를 준다거나 근무 장소를 바꾼다든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처분해야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 의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으로 예, 그렇죠. 보면. 근데 예. 회사에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법에 괴롭힘의 개념이 정해져 있는데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의를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우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은 모든 관계, 이런 걸 이제 우의라고 봐서 뭐 지위의 우의, 관계의 우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장기 자랑을 시키거나 뭐 개인 업무를 시키는 것, 이런 것을 뜻하고요.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 뭐 왕따 같은 거를 동반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봅니다. 이 개념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혹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라는 걸 내놨고 거기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들이 명시돼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 예시들도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내놓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좀 구체적인 유형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회사 내에서 조사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돼도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예,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재 법에서는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고를 방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런 신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 중에서도 피해자나 신고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이런 좀 형사처벌 조항까지 넣어서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 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벌 수위가 뭐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 그렇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조금 많이 답답한데요. 예. 말씀드린 이런 과태료 조항들이 신설된 이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건수가 총 884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게 6.2%, 55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이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중에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네. 노동부는 대부분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만 부과한 거다라고 되어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 신고 방치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거는 노동부 지침을 보면 네. 여기에 이제 시정 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 경우에 노동부가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회사에 시정기한을 주는 겁니다. 네네. 25일 정도 예. 시정기한을 두게 되고 예. 그럼 25일 동안 회사가 뭐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가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또 회사에 시정기한을 줘요. 예.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과태료를 주라고 하는데 노동부의 내부 지침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혐의화시키는 것을 노동부가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갑질 논란이 있었던 한 마트의 경우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왔던 직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정 권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사실 직장 내에서도 보복이 두렵거나 또 회사의 어떤 뭐 눈치 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벌이 두려워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직장인분들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봐도 직장인 3명 중에 2명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응답하고 4명 중에 1명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응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해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건데 기껏해서 신고했더니 회사에서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억울한 심정으로 노동부 찾아갔는데 근로감독관들은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제보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 노동부가 지금 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일 노력해야 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사실은 힘없는 직장인들한테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노동부인데 네. 제대로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문제도 좀 많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지금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강해진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내 신고 및 사내 조치가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판례 등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예. 몇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가해자의 이야기인데 네. 회사가 이 사람을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가해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행정소송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때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성희롱을 해서 이 피해자가 그걸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는데 예. 이에 가해자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역시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처럼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들이나 사례들을 보면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도 이전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300만 원밖에 인정 못됐는데 네.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인정되는 등 점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전에는 그냥 갈등이나 도덕성의 문제로만 판단됐다면 이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제 쭉 지금까지 상황하고 변화된 점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요. 적용 범위가 적다는 것,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원하청 관계에서 괴롭힘 당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계속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터의 제일 약자들이 오히려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여론조사 질문지를 비롯한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직장갑질 1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저희 다시 한번 공지해서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론조사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오진호 집행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만두와 교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셰프와 요리사는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면 분명 아는 음식인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금 만두와 교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질문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원래 우리 주경야도 코너의 목적이요. 너무 심각하기만 한 정치 이야기 사이에 그래도 여유를 가지며 약간 릴렉스할 시간을 좀 가지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동안 뭐 UAM이나 공정이나 막 이런 것들 결코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들을 하니까 작가님이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름휴가 기간인데 그래서 여름휴가철이라 뽑은 책이에요. 이게 여행의 반은 먹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먹을 때도 이게 알고 봐야 재미있게 보인다는 여행의 격언처럼 알고 먹으면 훨씬 맛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알고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한 끗 차이의 디테일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음식 매거진의 에디터인 브렛 워쇼의 미식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셰프와 요리사의 차이가 뭔지 그 책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셰프와 요리사는요. 셰프는 전문 요리사이긴 한데요. 관리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역할요? 네,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 동시에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을 셰프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요리사는 정말 요리를 만드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요리사라고 할 때는 셰프보다는 조금 아마추어틱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주방 단위가 좀 클 때는요 계급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위에 사람을 이제 총괄 셰프라고 하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수셰프라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뭐 드라마에도 나와서 수셰프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드라마도 보시는군요. 저도 드라마 봐요. 그래서 숫자가 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숫자가 붙으면 뭔가 되게 그 머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프랑스어라 이게 뭐냐면 모모의 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셰프 바로 밑에는 부주방장이에요. 말하자면. 셰프가 부주방장이라는 뜻이에요? 수셰프가 최고 셰프가 아니라 부주방장. 그래서 잘못 알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셰프가 일단 매니지먼트까지 겸하는 거고요. 나머지 주방 구성원들은 다 요리사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리사라고 불러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식당에 있는 그 요리사를 우리가 보통 셰프 이렇게 부르는 게 뭐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리고 프로도 아니고 뭐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도 다 요리사라고 하니까요. 그러네요. 일요일은 내가 우리 집 요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리사가 보다도 일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식가의 디테일, 이 책에 음식들도 구분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용이. 음식 구분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저도 이제 만두와 교자도 그렇고요. 치킨 텐더와 치킨 너겟의 차이 뭐 이런 거, 스프링롤과 에그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궁금하지 않은데 막상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들이잖아요. 궁금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두와 교자 차이는 제가 알겠어요. 어떤 거? 교자는 일본에서 부르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크기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죠. 그 만두 같은 경우에는 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반죽한 피에 고기, 야채, 생선, 해산물 같은 것을 넣어서 속을 채워서 감싼 음식들을 총칭해서 이제 덤플링, 만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만두는요, 중국 북부에서 밀반죽으로 만든 자오쯔라는 만두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군만두가 우리가 집에서 군만두를 해 먹을 때는 앞뒤로 바싹 튀겨서 먹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군만두의 형식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원래는 한쪽을 굽는 거죠. 한쪽을 굽고요. 그다음에 뚜껑을 씌워가지고 그걸 찌는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다시 빼면은 이제 좀 더 구우면 한쪽은 바삭하고 한쪽은 쪄지기 때문에 딱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탁 먹으면 물이 팍 튀는.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태원에 굉장히 유명한 덤플링 맛집 자니 덤플링이라는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만두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원래의 군만두고요. 말씀하신 교자는요, 일본식의 군만두예요. 중국 군만두는 만두피도 더 크고, 그러니까 만두도 더 크고 그런데 교자는 다 좀 더 작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중국 만두가 커가지고 이렇게 먹기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자 같은 경우는 한두 입이면 그냥 먹을 수 있게 그런 작은 크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만두 전체를 교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약간 그렇죠. 일본식 냉면이라서 예. 만두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치킨 너겟하고 네. 치킨 텐더는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잘 구분 안 하지 않나요? 저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닭고기를 이용해서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음식에 치킨 텐더와 치킨 너겟, 그다음에 치킨 가스, 그리고 치킨 핑거. 네, 잘 모르겠어요. 다. 네, 주는 대로 먹는 게 최고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치킨 가스는요, 이거 대부분 닭가슴살로 만듭니다. 치킨 가스는 예. 뼈와 껍질 있는 닭가슴살을 수평으로 얇게 점여서 이제 팡팡팡 두들겨가지고 커틀릿으로 만드는 거죠. 네. 치킨 핑거는 그 닭가슴살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네. 치킨 텐더는 그 중에서도 소흉근 바로 아래, 그러니까 가슴 아래를 지나는 근육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겠으니까 안심이라고 하거든요. 닭 안심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또 치킨 텐더라고 해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치킨 너겟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네, 너겟, 엠너겟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닭가슴살이 아니라 특정 부위가 아니라 닭의 여러 가지 부위를 잘게 다져가지고 너겟 모양. 너겟이 원래 작고 동그란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너겟 모양으로 만든 것을 또 치킨 텐더, 그 치킨 너겟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각각 조금씩 그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듣고 난 다음에 또 까먹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네요. 네, 설명은 다 들었는데. 네. 근데 좀 이 시간에 당 얘기하니까 야식 생각나는데요. 네. 야식엔 또 술 좀 빠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또 치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정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맥주 얘기인데요. 예. 뭐 와인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맥주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뭐 라거, 에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라거와 에일의 차이. 이 라거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맥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국산 브랜드 있잖아요. 뭐 카스, 하이트, 테라 이런 맥주들이 다 라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에일은 깊고 진한 풍미가 있는 맥주인데요. 네. 스타우트나 페일에일, IPA 같은 맥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맥주 맛을 결정짓는 요소는 너무 많지만 네. 라거와 에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효모 차이더라고요. 예. 발효시키는 효모 차이인데 효모가 좀 어려워요. 이름이. 에일에 쓰이는 효모는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고요. 라거에 쓰인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입니다. 이 효모들이 다른 효모가 서로 간에 열심히 일해서 네. 맛을 달리내는 네, 거죠. 우리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에일 효모, 라거 효모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 라거에 쓰인 효모가요. 발효에도 오래 걸리고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 동굴에 두었다가 그럼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냉장 장치가 없었으니까 겨울에 만들죠. 예. 그러다가 봄까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효모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 좀 되면은 그때 마시는 건데 네. 그 라거라는 말이요. 독일어의 라건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저장하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라거는 만들 때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저장고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서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예. 수제 맥주들은 거의 에일이에요. 그렇구나. 네. 수제 맥주는 에일은 한 3주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제 맥주 양조장은 대부분 에일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이 광고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저온숙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라거는 그쵸.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특별한 거 아닌데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라거 에일 말고 IPA, 필스너, 스타우트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거와 에일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효모 차이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첨가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네. 홉이나 이런 것들을 넣거든요. IPA는 인디아 페일 에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에일에 홉을 첨가해서 풍미를 내는 건데요. 이게 홉의 종류와 첨가 시기에 따라서 맛도 향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홉을 넣는데 IPA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덜한 것이 페일 에일이고요. 네. 그리고 라거에 홉을 첨가한 맥주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필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스너 우르켈 같은 맥주가 이제 그런 맥주를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밀맥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가에 밀이 최소 50% 이상 함유된 맥주인데요. 예. 이게 보통 흰색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맥주로는 호가든, 블루문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맥주인데요. 예.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맥주 중에 1664 불량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1664 불량. 예. 요즘에 되게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요?
블랑이란 말이 화이트란 뜻입니다. 프랑스 말로 화이트란 뜻이라 네. 이게 밀맥주예요.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일용국산 또 뭐냐 그러는데 이게 그 맥주를 처음 만든 양조장이 설립된 연도. 네, 그래서 이 밀맥주가 또 한참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네스 좋아하시잖아요. 예. 기네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우트 그 포터 맥주의 한 종류인데요. 예. 이거는 맛이 없어진 맥주를 살리려다 보니까 예. 오래된 에일 맥주와 섞어가지고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만든 맥주가 바로 스타우트 맥주예요. 그 스타우트 맥주를 처음 개발해서 잘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네스입니다. 아, 그래서 기네스 맥주. 네, 그래서 기네스 맥주가 이제 가장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저도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이제 다른 음료 얘기 좀 해볼까요? 다른 음료로는 역시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커피겠죠. 네.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뭐 그 추출 방식에 따라서 아이스 요즘 쉽게 여름이니까 네. 차갑게 마시려면 아이스 커피와 콜드브루가 있잖아요. 예. 아이스 커피는 그냥 얼음에 커피를 추출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이스 커피고요. 예.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에 이거를 우려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그 담궈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요. 커피를 그 추출할 때는 약간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예. 그게 콜드브루엔 빠져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콜드브루는 좀 부드럽긴 한데요. 대신 오히려 카페인 함량은 더 높아요. 우려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꼭 카페인을 보면 더 독한 커피가 콜드브루이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 얘기까지 좀 와버렸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미식가의 디테일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느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보자면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매일 3번 이상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게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알고 같은 네. 맥주를 먹어도 그 맥주의 스토리를 알고 먹는다면 조금 더 만나게 느껴지지 않을까,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여름휴가 기간에 만난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해지시라고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주경야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와 6호 트라세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이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산지 20에서 100,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40mm입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26도 등 전국이 24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8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비가 그친 지역은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매우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5도, 습도 7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선화보틀, 도돌이컵, 이음컵. 혹시 이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테이크아웃 다회용 공용 컵입니다. 요즘 커피 전문점에 가면 사용하는 컵이 달라졌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요. 물론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이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매장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다회용 공용컵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화보틀입니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지역 카페에 가서 주문하면 매장에서는 다회용 공유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는데요. 이 보증금이 없는 대신 손님이 컵에 붙어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선화보틀 가맹 카페와 반납 거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한 컵을 반납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대전시 사회혁신센터가 지역의 11개 기관과 시민단체, 카페들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했고 시민들은 공유컵으로 사용할 텀블러를 기부하고 6월 초부터 한 달 반 정도 사용한 선화보틀의 약 72%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인천시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인천 이음컵이란 이름으로 다회용 공유컵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1,000원에 자동 회수기에 반납하는 방식인데 참여 신청을 한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일대 카페 25곳에는 국비와 시비로 컵 세척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은 보증금 3,000원을 받는 도돌이컵, 부산은 보증금 2,000원을 받는 부산 이컵을 시범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이후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이용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공유컵 반환율이 95% 이상은 되고 20번 정도는 반복해서 사용해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행정이란 환경보호란 당위성만 가지고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실험은 의미가 적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Oh my God,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 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죠.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물보라를 일으켜 또 물보라를 일으켜 또 물보라를 일으켜 이 파도 위 난 온종일 서핑을 하는 느낌 I did a feeling 난 솔직히 푹 빠졌지 하지만 이건 secret 또 물보라를 일으켜 갑자기 웃으며 얼굴을 불쑥 다가온 뒤 오늘 칼라 하트를 그려 또 물보라를 일으켜 오마이걸의 돌핀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9578님 지구를 살립시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웃음표시에서 보내주셨고요. 유튜브로 나르는 마루님 일회용 컵 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텀블러를 쓸래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도 텀블러를 갖고 다녀본 적도 있고 또 불편하니까 그냥 매장에서 요즘에는 그냥 다 마셔버리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컵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뭔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초기에는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행정이 좋을까 이렇게 자꾸 실험해가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지역 특성화에 맞게 행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취약 연령 하향 조정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오늘 집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보육계 단체들이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학제 개편을 철회하라 그러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들어갔었는데요. 43개 교육 학부모 단체로 이루어진 만 5세 초등 취약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오늘 오후 2시에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책을 그리고 이 기조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신고된 인원은 450명이었는데요.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참석 인원을 경찰에선 700여 명 추산을 하면서 집회를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 반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육아 교육 무지한 교육부는 각성하라라고 하면서 이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요. 네. 학부모나 유치원 학계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이들의 행동 발달 단계와 좀 이렇게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7살 아이한테 1년은 인생의 7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을 사신 분에게 10년과 같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 1년이 어른들의 1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만 6세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적응하는 것도 그중에 한 학기 동안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꼭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1년을 낮춰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시켰을 때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가장 노련한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연령대가 좀 올라가 있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잘 못 먹고 아직까지. 그다음에 1학기 동안은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서 엄마한테 맞아요. 전화하는 어린이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도 짧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돌봄 때문에 사실 보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1년을 좀 당겨서 학교를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1학년 때는 거의 1시쯤 되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사실은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네, 1학년 입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내려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영근 캐스터도 경험하셨고 저도 네. 이제 경험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게 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과연 1학년 때가 제일 힘들다고 보통 많이 학부모들이 얘기하죠. 1학년 때랑 고3 올라갈 때 그때가 엄마들이 오는 위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등학교 돌봄 인프라 그럼 과연 충분한가? 교실은 충분한가?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은 충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민감한 정책을 공론한 과정 없이 불쑥 내밀었다는 데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안카페가 다 발칵 뒤집어졌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결과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선물 조사를 했는데요. 하향에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가 89.2%, 반대한다가 5.6%여서 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 합치면 94.7%에 달합니다. 거의 이제 95%고 찬성 의견은 5.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교원이 응답자의 41.5%, 초등교원이 37.5%니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면하는 선생님들이 이 정책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동의 정서 발달 단계와 교육 과정 난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학령기가 중첩되는 다른 교사와 교실 확충 여건들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학 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에는 진학과 입시 취업에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한국 새는 나이로 8살에 입학한 아이들과 7살에 네. 들어온 아이들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네. 예. 어쨌든 그 시기에 있는 친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에 걸쳐서 석 달씩 하면 그 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은 어쨌든 학생 수가 많으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든 취업을 할 때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세대 아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관식에 대한 응답들을 보면 인력 양성에 매몰돼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위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 개편이 단골 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기 진학 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원하면. 그런데 그 조기 진학을 했던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해서 작년에는 한 500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 조기 진학을 했거든요. 다 합쳐서요? 선생님 정말 적네요. 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지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전에도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도 도입 얘기가 나왔다가 워낙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한 학년 그러니까 1년 취학 연령을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걸 도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까지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네. 일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발언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 10,000명, 학부모 10,000명, 최대 2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지금 한다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늦어도 9월에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최소한 일선 교육청하고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학 연령을 앞당긴다고 한다면 당장 실행할 것이 교육청인데 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요일까지 설명드릴 때 예. 지금 8살 어린이들에다가 석 달씩 4년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4년에 진행을 걸쳐서 한다는 거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생, 19년생 어린이들이 이제 해당이 될 텐데 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거는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4년이 확정돼 꼭 지금 그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좀 열어두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이 같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이제 이름하고 한글 정도를 좀 떼어서 보내잖아요. 숫자도 하고. 그건 네. 이제 최소한이고. 그것도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과정이기도 네. 그런데 한데요. 그거보다 더 네. 많이 시켜서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한 학년 빨리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년 빨리 시작하겠죠. 그럼 사교육을 더 빨리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줄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년 빨리 입학을 시키면 사교육을 빨리 시키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예.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믿음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살 어리게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요즘 아이들 굉장히 많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전보다 그런 1년 더 빨리 보낼 수 있다. 그런데 현직인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지성적인 부분은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또 더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성장도 빨라졌고 네. 또 뭐 사실 돌봄 기간이 길잖아요. 네. 돌봄 기간이 오히려 1년 단축되는 효과도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제일 반짝반짝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졸업하면 좀 더 또 그 시기를 더 1년 정도 여유 있게 보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네. 장점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돌봄 같은 경우도 제가 예. 아까 1시에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 8시까지 1, 2학년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설명인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도 학교 돌봄 반에 가고 싶은 47만 명 중에서 25만 명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을 못하는 게 갑자기 4년 안에 해결이 되겠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설명해 주셨고 장점도 설명해 주셨는데 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이면 네. 아까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좀 거쳐가면서 공론하는 작업을 하나씩 밟아나갔어야 되는데 도입을 결정하는 것처럼 발표해놓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논의를 하겠다. 지금부터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끝내는 아까 석 달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12년에 나눠서 한 달씩 이렇게 그 하자. 12년 동안 하는 것도 이런 너무 오래 얘기까지 걸리는 거 아닌가 싶고요. 했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첨예한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 예. 뭐 하여튼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는 밝혔고 네. 뭐 지금부터 공론화 작업하겠다고 하니까 최대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한 방향으로 좀 모아나가는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때 물낭비 논란이 있었던 싸이 씨의 흠뻑쇼 콘서트죠. 네. 여기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구조물 철거를 하던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5m 아래로 어제 오후 3시 50분에 추락을 했습니다. 미끄러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철거 작업은 전면 중단이 됐고 현장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경찰 관계자가 이 사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장구는 다 착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A씨의 경우에는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 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흠뻑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 싸이 씨의 소속사 피네이션의 경우에는 이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외주 업체 소속이니까 예.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고 공연 관계자, 업체 직원들을 소환해서 안전관리 문제가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 제작 업체 소속이니까 하도급 구조에서 어느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안전관리 의무는 잘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무대 철거가 이뤄질 당시에 비가 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사고 당시 강릉의 누적 강수량이 10.5mm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철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추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약하게 강수가 기속이 되고 있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강릉 시민행동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예. 우선 강릉시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싸이시의 소속사인 피네이션이 이 부분에 비가 오는 날에도 굳이 비 오는 거를 불구하고 철거 작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내년 4월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새로 잔디를 심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잔디를 까는 상황이니까 비가 오면 미끄러질 확률도 있으니까 비가 그치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비가 오는 날씨에 불구하고 위험한 철거 작업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이 노동자의 부주의를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박노자 교수님이 네. 자신의 SNS에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싸이 씨와 같은 K 가수들은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그 공연의 물질적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과거처럼 목숨을 내놓고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해도 책임자 처벌 등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일을 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민형사상의 그 책임을 지는 것도 이견이 없고 산업재해라는 부분도 이견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싸이 씨가 이 소속사니까 예. 싸이 씨가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건 이 도급인이잖아요. 예. 피네이션이 예.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가족들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네. 민사 합의를 진행하고 나면 또 피의자들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콘서트가 계속 이렇게 구설에 휩싸이는 게 네.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물랑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그쵸. 코로나 방역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좀 확진자가 뭐 콘서트 갔다 온 사람들이 연이어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추락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니까 발생했기 때문에 더 좀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마련한 이 포토존에 사진을 찍은 게 지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죽은 상어를 전시를 해서 포토존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상어를 판매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안에 보면 이렇게 약간 피가 비치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생선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그 스티로폼 박스에 피가 이렇게 비쳐 있더라고요. 아마 네. 피가 흐르니까 그 이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받쳐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용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코너에 죽은 상어를 진열을 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같은 지점에서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상어 포토존은 용산에 있는 지점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상어 사체를 갖다 놓고 마케팅 행사를 열면서 거기에서 포토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이 사체에 스티로폼 박스를 댄 사진도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용산점만의 특별한 이벤트 안내판이 있어요. 그 이제 상어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상어로 할 수 있는 요리 이런 게 적혀 있고요. 사진 잘 찍는 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뜨악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핑크퐁 아기상어 있잖아요. 네. 정말 죽은 상어 사체 밑에 설명에 핑크퐁 아기상어가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촬영자는 원하는 포토존에 선다. 비치된 인형 모자를 착용한다. 카메라로 줌으로 당겨 뒷배경과 함께 촬영한다. 라고 하는 문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상어를 그렇게 귀엽게 볼까요? 네. 그리고 저는 걱정하는 게 마트는 어린이들 데리고 가는데 핑크퐁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아쿠아리움에 있는 상어도 불쌍해서 그런데 죽어서 피를 뚝뚝 흘리는 상어와 사진을 찍으라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포토존에 아기상의 캐릭터가 있는데 사체가 있다.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어차피 상어도 생선이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참치 해체쇼도 하는데 뭐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동물학대 논란로까지 비춰지기 때문에 전시를 31일에 취소를 했고요. 사과문을 걸었습니다. 상어 전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수산시장 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 어종의 상어를 전시하고 포토존을 운영했는데 고객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라고 하는 사과 문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어 포획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환경단체 요구도 굉장히 많은 있습니다.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상어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으로 상어를 재료로 한 요리를 먹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어를 이런 식으로 포획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어를 갖다 놓고 포토존을 만든다. 이 사고방식이 이런 발상을 어디서 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작년 5월부터 가오리, 부시리, 개복치 이런 평소에 잘 보기 어려운 이색 어종 전시를 해왔고 그중에 하나가 상어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트에서요. 이색 어종을 살아서 수족관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닌 이상 보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누리꾼이 했는데 거기는 채팅 상담만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고객의 입장에서 준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생명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마케팅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서울 날씨도 그런데요. 비가 막 뿌리는 것 같더니 또 해가 저쪽에는 쨍하고 비치고 막 날씨가 오락가락했어요. 또 다시 비가 또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요. 오늘 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열대 저압부 영향권에서 벗어난 내일 밤부터는 열대와 폭염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대부분의 이제 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하고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하고 강원 영서 지역, 충청 남북도, 전남 동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의 경우에는 30에서 100mm, 제주도까지 나머지는 10에서 60mm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잠시 뭐 소강 상태를 보이다. 제가 지금 올 때 비가 와가지고 제가 느닷없이 비를 지금 맞고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mm의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뭐 운전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하천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은 소멸이 된 거죠? 네. 지금 태풍 송다이에 이어서 6호 태풍 트라세까지 한반도로 북상하던 두 개의 태풍은 모두 소멸이 됐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풍이 사라지면 수증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 송다의 경우에는 이제 동중국해를 거쳐서 서해로 북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라세의 경우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남해안으로 곧정 북상을 했는데 둘 다 오늘 새벽하고 오전에 소멸을 했습니다. 이 수명이 굉장히 짧은 태풍이었어요. 6호 태풍 트라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를 많이 남겨서 비가 오는데 모레부터 이제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밤부터 이제 이 더운 날씨에
폭염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습하고 막 굉장히 불쾌한 날씨. 오늘 낮에 사우나 갔다고 못 느끼셨어요? 맞아요.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더우니까 이렇게 습하면서 사우나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번 주 내내 서울 같은 경우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레까지 대구는 35도, 포항은 34도, 서울은 31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시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대구, 광주, 대전 등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다시 확대 발령이 되니까 굉장히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태풍 트라스의 경로를 두고 한국과 일본 기상청 전망이 엇갈렸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차이인데요. 6호 태풍 트라스가 한반도로 접근을 할 때 한국하고 일본 기상청의 예보가 좀 달랐습니다. 기상청의 경우에는 트라스가 서귀포 남동쪽 약 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기상청의 경우에는 세력을 유지해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예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태풍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건 중심부의 최대 풍속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 모두 다 최대 풍속이 그러니까 초당 17m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부르고 그 이하면 열대저압부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태풍 트라스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기상청에서는 태풍까지는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명권이 일본에 있으니까 태풍이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이후에 이제 그 일본에서 태풍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니까 그 분석을 인용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데이터가 좀 맞는 분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대만 방문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순방길 대만 들리는 겁니까? 이거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1일에 이제 보도 자료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이 보도 자료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 안보, 경제적 파트너십, 인도태평양의 민주적 통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게 이번 방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자료에 대만이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 언론 등에서는 그렇다고 대만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또 어렵다.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에게도 순방 출발 직전에 대만을 갑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모호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펠로시 의장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갔다가 이웃국가 말레이시아를 들러서 4일에는 우리나라, 5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게 지금 일정상으로는 짜여져 있는 일정입니다. 이 지금 뭐 보안상 또 아무래도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뭐 불에 타 죽는다까지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공개적으로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도 지금 군사적인 방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딱 이렇게 자료에서 미리부터 확정을 지어서 가는 거는 지금 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
방문해서 차잉원 총통과 회담을 가질 거다 이런 외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1일에 중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펠로시 의장 일행이 4일에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대만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만 연합보도 지금 대만을 방문해서 몇 시간만 머물다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 방송국 TVBS 기자 팅팅유라는 기자가 또 오늘 한 얘기로는 펠로시 의장이 내일 밤 그러니까 2일에 타이베이에 도착한다라고 자기 SNS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다른 언론도 대만 정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2일이나 3일에 방문할 것이다. 뭐 하룻밤 묵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일 다 지났으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갈지 말지가 정말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 발언한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회담했던 때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지난달 문제가 이렇게 지금 예민하게 지금 그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 양국 정상이 4개월 만에 통화를 가졌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번째였고요. 무려 2시간 17분이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인데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가 역시 대만 문제였는데요. 설전을 좀 벌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 관계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진 않지만 대만이 자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내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잘 관리가 되어 왔고 미국의 중국이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으니까 중국도 무리하게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하게 수호하는 게 중국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다라면서 뒤에 붙인 얘기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한 그런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정말 강행을 해버리면 이 갈등은 좀 더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 전화회담하면 뭐 몇십 분 통화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2시간 17분이나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 굉장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으면 2시간 17분 동안 통화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통역을 왔다 갔다 하면 한 절반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얘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만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으니까 언론에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돼서 지금 보도가 자세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 뭐 지금 중국 정부 공개적으로 군사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126km 떨어진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중국이 했어요. 무력 시위를 이미 벌이고 있고요. 오늘 최소 2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는 한 발 더 나가고 있어요. 중국군이 대만으로 향하는 펠로시 의장 일행의 미군 수송기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직접 타격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많지만 이제 관영 매체들이 왜 좀 앞장서서 굉장히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 중국군이 이제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지금 항공모함을 대만 인근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대비 태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우발적 충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만에서 이제 1954년에도 미국과 대만의 방어 조약 체결 움직임이 있으니까 중국이 포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게 1, 2차 대만 해협 위기였고요. 95년에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을 둘러싸고 이제 위기가 좀 불거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꼭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뭐 서로 싸워야지 이건 아니지만 예, 우발적으로 이게 얼마든지 지금 불꽃이 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 또 몰라도 네. 미국 하원 의장 갔다고 네. 아니 간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중국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가?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배경도 있고 지금 시점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만 해협이 언제든지 이제 뭔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대양 진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만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대만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수건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핵심 이익으로 꼽으니까. 근데 이제 펠로시 의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30년 전부터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89년에 테난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91년에 이 테난먼 광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유혈진압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 낭독을 그 광장에서 플래카드를 쫙 펼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 당국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 때도 굉장히 중국 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냈으니까 지금 계속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대만을 간다고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니까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중량감을 갖고 있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간 게 지금 97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현직 하원 의장이 가는 게. 그러니까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면서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올가을에 지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수 있는 당대회가 열리는데 모든 초점이 지금 이 당대회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게 되면 일종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경제 상황 안 좋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진 상황인데 지금 민족주의에 기댈 수 있는 대만 문제는 정말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반발하면 외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고 좀 지금 아니고 다음번에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번에 그냥 굳이 대만 방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펠로시 의장이 지금 가려던 게 아니라 일단 4월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이 미뤄졌습니다. 근데 한 차례 미뤘는데 대만을 또 안 가? 이러면 이제 의장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만 방문이 또 불발이 되면 중국의 압박에 굴복을 한 것이다라는 공화당의 여론전에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뭔가 그 급박한 사정이 펠로시 의장에게도 있다는 거죠. 펠로시 의장이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좀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82세예요. 그래서 지금 연방 하원 의원 18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임기를 끝으로 그만둔다라고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출마한다. 정계 은퇴 의사를 번복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여기서 이제 미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이래서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출마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의장직도 워낙은 반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장직도 계속 이어가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질 것 같으니까 반중 표심을 좀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내 반응.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찬성론은 이렇게 위협에 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주장론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일부러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의회는 거의 초당적으로 반중국 여론이 높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뭐 불문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가긴 했지만 공화당 쪽에도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그 의회에서는 지금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 쪽 인사들은 당연히 대만 방문을 지지한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내가 그럼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다만 눈길을 끄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책을 많이 폈는데 자기 행정부 시절의 기조와는 달리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대만 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제 뜻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또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재임 시절에 워낙 이 펠로시 의장하고 맞아요. 진짜 사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호감을 이유로 뭐든지 펠로시 의장이 하는 거 싫다. 이렇게 반대한 것 같다라고 언론들이 분석을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 특히 대만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기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회 2달 전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잡음이 생기는 것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이런 시점에 대만을 방문하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평소보다 더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 주석이 중국 지도부와 원로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른바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걸 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오가거든요. 지도부 사이의 의견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와중에 펠로시 의장이 딱 대만을 방문해버리면 긴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군대가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일찌감치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도 너무 위험한 방문이다 이런 이제 제목의 공동 기고를 실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충돌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의 불씨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위기를 점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그때도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이 항공모함을 출동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할 그런 군사적 실력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을 괜히 이제 이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선명하고 일관적인 대만 정책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일단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분명한 대만 정책은 중국의 미국 입장을 납득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강행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마 펠로시 의장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좀 원치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조용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잉원 총통은 물론이고 총통실 관계자들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반대한다 전혀 이런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도 이제 질문이 많이 갈 거잖아요. 확정된 정보를 우린 받은 게 없다,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대응이 좀 애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만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침공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무력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만은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펠로시 의장은.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펠로시 방문을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침묵을 지키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대만 방문은 미국과 펠로시 의장이 결정한 것으로 중국에겐 받아들여질 거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가지 이게 대만으로 불똥이 튀지는 않게 하려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지금 조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만 언론들도 이번 주에 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들썩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좀 조용하게 다른 문제들을 오히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만 내에서 워낙에 중국의 위협이 그동안 거셌기 때문에 좀 약간 무뎌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안 한다고 우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문을 하면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고 방문이 취소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권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든 안 오든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제일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몰래 갔다가 나중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거 아닐까 그런 뭐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보니까. 근데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또 그 사이에 대만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하고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도체 플러스 법안이라는 게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성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발효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걸 위해서 우리 돈으로 36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상무부가 이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그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에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에 14나노미터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워낙은 10나노였어요. 그 기준이. 근데 이번에 14로 이제 훨씬 더 지금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건데 일단 미국에 대한 중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국의 활동을 저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사실 이제 일본하고도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예. 지금 대만에 많은 국가들이 전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TSMC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지금 아사히 신문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했을 경우에 대만 위기 상황에 빠지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대만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경제 안보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좀 뭔가를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지원 법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첨단 반도체가 미래 산업에 다 들어가는 굉장히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보겠다. 언제든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이 대비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당연히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렇죠. 우군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면 정상회담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지난달 26일에 베이징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와중에도 교역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공동 언론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인도네시아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문제도 이번에 논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서방에 맞서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남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얘기는 지금 안 집어넣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이 중간에 다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우리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대만 방문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스탕달의 적과 흙입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만한 자리로 드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 세상의 변두리에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 돌진하고 싶은 욕망, 오직 그것만이 줄리eng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직 타인의 평판 그것만이 그의 전 재산입니다. 세상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